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탐구 전문 강의 플랫폼 김용재 이스클래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용주 강사입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린 상태여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중간중간에 목이 아플 때마다 한 1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물을 계속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약간 양해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총평을 먼저 좀 해보죠. 총평을 해보면 쉬웠습니다. 아주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을 보기 전 마지막 테스트잖아요.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고, 만약에 여기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개념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에서 어떤 점이 조금 내가 부족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집단현상설, 국가현상설,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이렇게 되는 것인데, A는 정치가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국가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국가와 분리될 수가 없다. 정치라는 것이. 그럼 A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국가현상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B는 국가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정치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넓은 의미의 정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집단현상설인 것이죠. 그러면은 국가현상설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죠. 그지? 집단현상설은 회사 내 노사 간 임금 협상을 정치로 보지 않죠. 보죠. 넓은 의미의 정치니까. 자, 집단현상설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가 쉽죠. A에 비해서. 그지? 국가현상설은 정치 행위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아니지. 바뀌어야 되겠죠. 답은 5번이죠. 좁은 의미의 정치는 말 그대로 국가가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정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A는 좁은 의미의 정치는 당연히 그렇게 볼 것이고, 넓은 의미의 정치도 이거는 정치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국가를 제외한 사회 집단의 뭐 어떤 현상들을 정치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를 포함한 사회 집단들의 어떤 현상들에 이렇게 정치로 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법치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법의 목적과 내용을 정의에 부합함을 강조하는가 라고 했을 때 실선이 예고 점선이 아니옵니다. 그러니까 얘랑 이거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 이거 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 법치주의, 얘가 형식적 법치주의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중시한다? 그렇지가 않죠. 얘 둘 다 중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법성도 중시하는데 정당성도 중시를 하는 거예요. 그지? 둘 다 중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아니죠. 실질적 법치주의가 위헌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죠.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률이 제정이 되었어도 이게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이러면 심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사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란 말이에요.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하면 악법도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이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요. 그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A도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죠. 어떨 때 그럴 수 있겠어요? 정의로울 때. 그러니까 합법적, 그러니까 절차도 정당해야 되고 내용도 정당한데 할 때 이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든 형식적 법치주의든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때 형식적 법치주의는 그 법률이 그 절차만 정당하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절차도 정당해야 되고 내용도 정의로워야 되고, 그런 법률일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X 쳐주는 게. 자, 가는 둘의 공통점이네요. 국가 권력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이게 답이죠. 둘 다 일단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요. 나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예, 실질적 법치주의는 아니옵니다. 입법자의 자의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간과하는가? 예, 아니요, 맞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죠.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한번 보죠. A는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국제기구 간에 체결되는 명시적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A는 조약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B는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국제관습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국제관습법의 사례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건 아니지. 이거 뭐야? 법의 일반 원칙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었고요. A와 달리 B는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죠. 조약은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들끼리만 구속력을 가지지만, 얘는 포괄적으로, 국제관습법은 포괄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관습법과 달리 조약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A와 B, 조약과 국제관습법 모두 사법재판소의 재판 중거가 될 수가 있죠. 해서 답은 니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됐죠? 이 펜이 없어졌네. 자, 다음 가보죠. 자, 4번. 사용자 갑과 근로자 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거 미성년자죠? 연소근로자는 아니에요. 연소근로자는 아닌 미성년자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근로시간이 지금 9시부터 17시까지, 근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7시간 일하고 있어요. 자, 근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네요. 이 정도 확인하시고. 자, 그럼 기억 보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딱 적당하게, 이거 적당하게 줬죠. 연소근로자가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8시간 일할 수 있어요. 근데 7시간만 일하고 있습니다. 니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죠. 어디가 위배되지? 디귿은 근로계약 체결 시 을이 동의하였더라도 무효죠.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죠. 그러니까 임금만 무효입니다. 임금 이게 10,000원으로 계약한 건 무효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예 무효고 1030원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무효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계약은 전체가 무효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입니다. 그 부분에 하나요. 무효이고, 갑은 을의 친권자 또는 자, 이런 거 갖춰둘 필요가 없죠. 이거는 연소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얘는 그냥 연소근로자가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냥 동의만 있으면 돼요. 부모님의 동의만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출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갑과 병이 물건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을 한 내용이래요. 자, 을이 갑의 법정 대리인이래. 자,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자,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자, 그러니까 을의 동의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겠네, 그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을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가? 그지? 을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문제는 철회할 수 있는가 했더니 아니오래요.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었다는 소리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 그지? 자, 그럼 볼까요?
얘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취소할 수 없는 내용이지. 자신의 용돈 범위 내에서 과자를 구입한 거는 을이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병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거겠죠. 동의를 얻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갑은 을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할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위조한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취소할 수가 없거든. 얘는 지금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잖아요. 그죠? 갑은 을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갑이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였다. 이거 맞지 않나요? 여기가 틀렸죠.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갑은 병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이며 을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을 알리고 병으로부터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하였을 때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일단 을의 동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네들은 취소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1, 2, 3번은 4번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얘는 철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적합하게 들어가는 내용은 5번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헌법의 기본 원리이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을 대리운전 기사 같은 이것까지 확대하였다. 일단 이거는 복지국가주의라는 거 보이시죠?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 뭐 이렇게 뭔가 약간 보험에 대한 이야기, 뭐 보장해주는 이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걸 봤을 때 A는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A,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근거가 된다? 아니죠. 이거는 뭐겠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국민주권주의가 되어야 되겠죠. 자, 복지국가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들 수가 있지. 얘는 A가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복지국가주의이기 때문에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험, 뭐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복지국가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이고요. 가에서는 수사 공판 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니은, 니은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유권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죠? 진술 거부권,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권과 관련된 내용이라 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복지국가주의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A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7번 한번 볼까요? 정치참여집단, 정당이익집단,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A는 선거공약 제시를 하고 있으니 정당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해당 지역 농민들이 비를 결성해서 생업지장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농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이익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익집단. C는 환경보호라는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민단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 A,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답은 1번이네. 그지? 이렇게. 자, A, B, C 전부 다 정치과정의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할 수가 없어요. 정책결정기구는 의회, 행정부 이런 게 정책결정기구지, 얘는 전부 다 정책결정기구가 아닙니다. A와 달리 아니지, 이거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정당입니다. B와 달리 C는 달리가 틀렸죠. A, B, C 전부 다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고요. 여기도 역시 달리가 틀렸네요. A, B, C 전부 다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하죠. 자, 다음 자료 8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갑인데요. 갑을 보면 일단 미성년자긴 한데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에요. 범죄소년이죠. 범죄소년. 범죄소년이고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인데 얘는 18세입니다. 가에서 갑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가에서 갑은 법원의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구속이 뭔가 부당한 것 같아. 자, 그러면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이니까요. 수사 중이니까. 나에서 갑은 이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구속하기 전에 법원에서 이 구속이 정당한지 실제로 심사하는 거예요. 구속영장 검사가 청구를 했는데 이게 정말 정당한 구속인가? 이 영장을 심사하는 제도라고. 이걸 어떻게 2단계에서 활용을 합니까? 기소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데 기소가 되었어. 그럼 그때는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다 해서 기억으로 인해서 무죄 추적의 원칙이 적용되죠. 우리나라는 3심제예요. 3심제가 다 끝나게 될 때까지, 결판이 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합니다. 그죠? 결판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요. 라에서 니은으로 인해요. 갑은 구금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가 있다. 아니에요? 검사가 상고했어요. 아직 재판 안 끝났습니다.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형사보상 청구권 발동할 수가 없어요. 아직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이래요. 저 보면 갑국이 의결을 공습하자 A는 갑국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하였으나 거부권 행사했다네요. 자, A 그니까 안보리겠네. 이후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B. 네, 총회겠죠. A는 국제평화를 위해서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가 있죠. 안보리는 국제평화를 위한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평화유지군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결정할 수가 있고요. 총회와 달리 아니지, 이거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보리는 국제평화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많이 봤다. 이선지. 그지? 이선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맞았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기억. 집단안보 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실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견제를 통해서 이 사회가 서로 막 경쟁을 하고 견제를 하고 막 정글이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아주 가꿀 수 있는 정원이고 이런 게 보는 게 자유주의적 관점인데, 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이 세계를 안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집단안보 체제죠. 집단안보 체제. 이런 이 집단안보 체제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라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표본성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볼게요. 지역구 의원이 240명, 비례대표 의원이 60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한 표씩 행사한대. 1인 2표. 지금 현행에서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선거구별 최대 2명의 후보자를 공천할 수가 있고, 선거구마다 득표 순으로 상위 2명의 당선자가 결정이 된대요. 비례대표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분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안, 2안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 1안은 비례대표는 현행을 유지하는데 지역구 의원은 원래 그러니까 원래 중선거구제잖아요. 자, 근데 이제 소선거구제로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2안은 전부 다 비례대표로 가자 라는 거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안에서는 지금 소선거구제로 가자 이러고 있어요.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가 표의 등가성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이거는 중선거구제에서 오히려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일단 이따에 X를 쳤으니까 네, 이렇게 하겠고요. 자, 지역구 의원 선거의 경우 1안에 비해 현행 선거제도가 소수당의 의석 확보에 불리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죠? 왜냐? 지금 1안은 중선거구제고요.
현행은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중선거구제가 소수당의 의석 확보가 좀 더 유리하죠. 그지?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와 소선거구제를 비교를 했을 때 중대선거구제보다 잠시만요. 문을 열려고 했는데 누굴 여나?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가 소수당의 의석 확보에 불리하죠. 다수당에 더 유리하니까요. 소선거구제가. 그래서 소선거구제일수록 다수당에 좀 더 유리했죠.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그지? 자, 2안에 비해 1안이 사표 발생을 방지하는 데 유리한 거는 비례대표제가 훨씬 더 사표를 방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소선거구제이면서 최다 득표자 한 명을 그러니까 이게 다수대표제예요. 얘도 소선거구제이면서 상위 2명이 당선자로 결정되는 거니까 다수대표제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구분을 해보면 비례대표제가 훨씬 사표를 방지하는 데 유리하죠. 그지? 차기 의회 의원 선거에서 2안을 적용하면 2안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례대표로 한데 현재와 달리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차기 의회 의원 선거를 이 표를 가지고 판단을 한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원래 계산을 싹 해야 되거든요. 싹 해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건 알 수가 있어요.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2안으로 하면. 왜냐? 전부 다 비례대표로 하니까 과반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답은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풀어내셔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는 단계니까 한번 풀이를 한번 해주도록 하죠. 저는 이게 계산을 잘 못해서 약간씩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면 자, 현행 현행 자, 1안 2안 한번 보면 근데 현행과 2안만 보면 되겠다. 그죠? 현행과 2안만 보면 됩니다. 그지? 1안은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보면 A, B, C, D 당이 있죠. 일단 지역구 의석수부터 한번 다 써볼까요? 125명, 60명, 45명, 10명이고요. 비례대표 의원이 6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당 득표율 43%. 그다음에 64, 24, 63, 18, 그러니까 25.8명. 그지? 비례대표는 25.8명이고요. 63, 18, 18명. 15니까 이게 몇이야? 100분의 15니까 100분의 15 20분의 3 20분의 3이니까 9죠. 9 9명. 자, 얘는 25분의 3이니까 25분의 3. 자, 25분의 3 곱하기 60 하면은 5, 5, 25 그러면은 5분의 36인데 자, 그러면은 10분의 72죠. 그러면 플러스 7.2. 자, 이런 상황이면 자, 보세요.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한대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얘가 소수점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26석을 가져가고 얘는 7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지금 누가 봐도 한 석이 부족했잖아요. 그죠? 그지? 그래서 싹 더해보시면 60이 나올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2안을 한번 보세요. 2안은 그냥 이거 곱하기 300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 4, 12? 3, 3은 9니까 129. 그지? 129명. 그리고 3, 3은 9. 90. 3, 1은 3, 3, 5, 15, 45. 3, 1은 3, 3, 2, 6, 36.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차기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이안을 적용하면 현재에 비해서 의석수가 비디당은 증가를 했네요. 그지? 확실히 증가했잖아요. 그죠? 증가를 하고 A디당은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얘네는 증가했고 얘네는 감소한 게 맞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다음 11번 한번 가보죠.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야기고, 자, 그럼 보면 네, 한번 발표를 해보래요. 발표를 쭉 했어요. 그래서 갑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대한 이야기고, 조례 제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야기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규칙 제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을과 병은 잘 발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A, B 중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배정받은 기관의 권한행사 사례를 발표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과 병은 잘 발표를 했대요. 지금 잘 발표를 했는데 갑은 자신이 배정받은 기관이 아니라 정이 배정받은 A의 사례를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지방의회가 A란 소리네요. 그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B일 것이고, 그러면은 원래 갑이 배정받은 건 뭐야? B를 배정받은 것이고, 그지? 자, 근데 얘는 누가 배정받은 거야? 정이 배정받은 거래요. 그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갑은 B를 배정받았는데 정이 배정받은 A를 설명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는 지방의회, B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럼 갑, 병과 달리 병은 지방자치단체장, 을정은 지방의회를 배정받았죠. 그지? A는 그러니까 지방의회라고 해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법률을 개정할 수 있어요? 법률을 개정하는 거 누가 하는 거야? 의회.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거지 법률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국회가 할 일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요. B는 예산안에 대한 편성권을 가지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을 하면은 편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죠. 그러면은 지방의회에서 이거를 심의하고 의결하고 확정을 지어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견제가 돼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을 하면은 지방의회가 이거를 심의, 의결, 확정해준다라는 점. 얘네 둘은 수평적 권력분립 관계에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 12번 한번 보죠. 자, 갑이 을을 공격을 했네요. 그래서 갑은 기소가 되었어요. 법원으로부터 징역, 집행유예 이렇게 받았대요. 그러니까 징역은 노역을 부과하는 자유형이죠. 일단 징역은 자유형인데 그 중에서 노역을 부과를 하지.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건 뭐가 있어요? 구류밖에 없어요. 구류. 자, 그리고 니은 형벌을 대체하는 대안적 대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내렸어요.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겠다라는 게 대안적인 수단이에요. 형벌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겠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대체하는 대안적 제재 수단인 보안 처분으로는 뭐 보호 관찰, 뭐 수강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말이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제. 그냥 얘는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겠다 뿐입니다. 이건 보안 처분이 아니에요. 자, 갑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치? 징역 받았잖아요. 유죄 판결입니다, 이거.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거 범죄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질서 전체의 과정에서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건
위법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법원에서는 징역 때렸잖아요. 유죄를 받잖아요. 범죄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죠. 답은 2번. 이렇게 갑니다. 자, 13번. 혼인 문제인데 혼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갑과 을은 혼인하여 A를 낳고 살던 중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대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 자, 이건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결국 협의 이혼에 있는 단계밖에 없죠. 재판상 이혼에서는 저런 단계가 없습니다. 뭐 차라리 조정 절차가 있으면 있지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오로지 협의 이혼에만 있고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10살이었어요. 10살인 친구를 갑이 친권과 이런 걸 갖기로 했습니다. 자, 갑은 홀 어머니 B와 함께 A를 키우며 살다가 10년 후에 병과 재혼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병과 재혼을 할 때는 얘가 몇 살이야? 20살이에요. 그죠? 뭘 출제할지 보이지, 이제. 이 병과 혼인을 할 때는 20살이에요. 재혼을 했는데 사업 실패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갑을 알고 지내던 부부 정과 무는 A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양했대요. 친양자가 아닙니다. 그냥 입양을 했어요. 자, 그럼 가볼까요? 모든 혼인은 법률 혼인이라고 이렇게 해줬고요. 자, 갑과 을의 이혼은 아니죠. 협의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과 병의 혼인으로 병과 A 간의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면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어요. 친족 관계. 왜냐하면 혈족의 배우자니까. 친족 관계는 형성될 수 있다고요. 근데 친자 관계는 아니지. 친자 관계는 뭐야 이제? 친자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생자 이거나 내가 직접 낳았거나 아니면은 양자 입양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친자 관계가 뭐 친양자 입양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뭐 결혼했다고 친자 관계가 형성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족 관계와 친자 관계를 구분하셔라 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정과 무는 입양 후 A의 친권자가 될 수가 없죠. 왜? 20살이에요. 성인이 됐습니다.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갑의 재산에 대하여 병은 B의 상속분의 50%, B는 상속을 안 받는데? 무슨 소리예요? 자, 왜냐면 자식이 있잖아요.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비속이 1순위죠. 직계 비속이 상속을 받고 그 배우자는 그의 50%를 가산해서 상속받기 때문에 B가 아니라 A여야 되겠죠. 직계 존속은 이제 그 2순위입니다. 2순위. 자, 을의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자, 을이 유언 없이 사망했어요. A는 을의 상속인이 될 수가 있죠. 친형자 입양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얘는 둘의 아들이에요. 여전히 A는 을의 자식입니다. 그냥 갑이 키우기만 있을 뿐이에요. 여전히 A는 을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 알 수 있겠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얘가 약간 독해 문제였어요. 약간 독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 자, 갑은 땡땡 법이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그러니까 미래 세대, 자신을 포함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기본권이 침해당한다,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어 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하는 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죠. 그래서 얘는 기억은 맞고요. 그럼 보면 뭐 그래요. 뭐 이렇게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해서 갑을 포함한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을 수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일정 기간 내에 법률 개정을 하도록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래 세대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자, 그래서 헌법조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좀 더 강화해야 되겠죠. 이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서 문제였던 거잖아요. 또 구체적인 감축 목표 수치를 제시하라는 거잖아. 그리고 근데 어떻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겠어요? 약간 독해력이 요구되는 문제였습니다. 완화가 될 수가 없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더 이게 목표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규제 강화 약화보다도 그 감축 목표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써지는 게 훨씬 깔끔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 건데요. 얘도 약간은 이제 머리가 아픈 내용이라 조금 저도 일단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T식이 지금 여기 보면은 T에서 T 플러스 3시기까지 있대요. T식이, T 플러스 1시기, T 플러스 2시기, T 플러스 3시기까지 이렇게가 있는데 정부 형태가 1회 변경되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1회 변경되었다는 소리는 여기가 대통령제면 여기는 의원내각제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한 번만 바뀌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여기서 바뀌든 여기서 바뀌든 한 번만 바뀌면 한 번만 바뀌니까 얘랑 얘의 정부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얘가 대통령제면 여기는 의원내각제, 얘가 의원내각제면 얘가 대통령제일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렇다면 뭐 이렇다.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T 플러스 1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서 원내 제1정당이다.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원내 제1정당이래요. T 플러스 1시기를 제외하고. 그럼 T 플러스 1시기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원내 제1정당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T 플러스 1시기는 대통령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왜냐?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라면, 그러니까 의원내각제이기가 그지? 사실 어떻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제. 왜냐면 그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원내 제1정당이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제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정도 확인하시고, 자, T에서 T 플러스 3시기의 각국 의회 의석수는 총 300석이고 T시기의 정당별 의석수는 A당, 자 A당 130석, B당 60석, C당 110석 이렇게 된대요. 자, 그림은 시기별 각 정당의 직전 시기 대비 의석수 증감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A당이 T 플러스 1시기에는 30석 늘었대요. 160석. 그러니까 이거 거의 보고 맞추기예요. 40석 줄었고 10석 줄었네요. T 플러스 2시기, 그러니까 직전 시기 대비 의석수 증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20석 줄었네. 그러니까 140석. 그리고 10석 줄었으니까 30석. 그리고 30석 늘었으니까 130석. 자, A당 10석 줄었죠? 내가 숫자에 약해서 20석 줄었습니다. 10석. 30석 늘었네요. 160석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 행정부 수반 T 시기에는 A, 그지? T 플러스 1시기에는 A당. 아니지. 자, T 플러스 1시기를 제외하고 행정부 수반의 정당이 원내 제1정당이라 했으니까 T 플러스 1시기는 모르고요. 자, T 플러스 2시기도 A 정당, 이 시기는 T 플러스 3시기는 C 정당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T 플러스 1, T 시기와 T 플러스 3시기 모두 내각이 의회 해상권을 가진다? 이럴 수는 없어요. T 시기와 T 플러스 3시기는 정부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 둘이 같을 수가 없거든. T 플러스 3시기가
내각의 존립이 의외의 신임에 의존한다면, 얘가 의원내각제라면 t 플러스 이 시기에 연립내각이 구성된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이때가 의원내각제라고 해서 얘가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장담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제이고 의원내각제는 어떻게 할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t 시기와 t 플러스 2 시기에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면, 그러니까 얘가 대통령제, 얘도 대통령제. 그러니까 전부 다 대통령제라면 t 플러스 3 시기는 의원 내각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t 시기가 일단 대통령제니까. 자, 그렇다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그럴 수가 없죠. 이거는 대통령제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지? 자, t 플러스 3 시기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제라는 거죠. 자, 지금 대통령제라면 t 시기와 달리 t 플러스 2 시기에는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가 없다. 자, 얘가 지금 대통령제예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면 t 시기와 달리 t 플러스 2 시기에는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가 없죠. 왜? 얘가 대통령제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원래는 이게 대통령제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치? 자, 근데 문제는 제1정당이 과반 의석을 가졌어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원내 제1정당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아니잖아요. t 플러스 1 시기는. 근데 원내 제1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반이 A당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의원 내각제일 수가 없는 거죠. 얘는 대통령제인 거예요. 무조건 대통령제예요. 과반 의석을 넘었으니까. 근데 얘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아니니까. 무조건 대통령제. 그래서 t 플러스 2 시기 역시 잠깐만. 갑자기 인지 부조가 오네. 자, 여기가 대통령제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대통령제잖아.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대통령제지. 그지? 그래서 얘는 의원내각제고. 그지? 그래서 t 시기는 의원내각제이고 t 플러스 2 시기는 대통령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시죠? 자, t 시기에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라면 t 플러스 3 시기는 대통령제겠죠. 대통령제에는 여소야대이므로 여대 야소이므로 여기까지 맞네요.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이제 이 함정은 안 빠질 수 있겠죠. 전형적인 정부 형태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다. 네, 16번 가죠. 네, 어려운 문제들 다 끝났어요, 이제.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의 간섭 또는 제한을 배제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일단 갑, 을이 다르네. 둘 중 하나가 틀린 거겠죠? A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둘이 다르니까. 자, 문제는 적용 시 사회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라면 무조건 그런 거예요. 자, 잠깐만. 자, 빨리 끝내야겠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아요.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 상황이 나타난다라고요. 근대 민법의 3원칙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공정의 원칙과 같은 현대 민법 기본 원칙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건 갑, 을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왜냐면 병은 무조건 맞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정도 무조건 맞는 곳인데, 자, 3명은 옳게 1명은 옳지 않게 설명했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틀린 거예요, 지금. A는 계약자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절대 원칙 둘 중 하나입니다. 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이 갑이라면 가에는 자기 책임의 원칙, 이거는 과실 책임의 원칙인데 지금 계약자의 원칙과 소유권 절대의 원칙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기 때문에 가에는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에는 이에 따르면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계약 공정의 원칙이고 계약자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약자의 원칙이 들어가야 되겠지.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제 A에 따르면 A가 뭔지 몰라요. A에 따르면 소유권은 공공본 이것도 A는 지금 근대 민법 기본 원칙 중 하나여야 돼요, 지금. 그지? 그러니까 계약자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A는 근대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건 소유권 공공복리 적합 의무이기 때문에 근대 기본 원칙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3번도 틀렸고 A가 개인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면 그러니까 사적 자치의 원칙, 그러니까 계약자의 원칙이라면 그치? 기억은 을이다. 답은 5번 이렇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약자의 원칙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맞아야 3명이 맞고 1명이 틀리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의 원칙이 이럴 때는 기억은 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퍼즐을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셨어야 돼요. 약간 이제 개념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퍼즐 맞추는 능력도 필요했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 A는 국민의 실질적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일정한 A는 사회권이에요. 근데 사회권 관련된 문제가 2가지나 나와서 조금 별로긴 한데 보면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예요. 국민의 권리잖아요. 그치?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급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치?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고 자, 이거 자유권이죠? 이거 평등권입니다. 이거 청구권이죠? 포괄적 권리는 자유권 또는 뭐 평등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사회권은 열거적 권리죠. 그지?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18번 한번 보죠. 자 A는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지난달에 판매 실적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판매 실적 저조를 이유로 갑을 해고하였어요. 자 그러니까 부당해고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제 절차 활용할 수 있습니다. B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입사 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B 회사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을을 해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죠. 자, 잠깐만. 부당 노동해. 자, 그리고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 해고도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갑은 일단 부당해고니까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을이 속한 노동조합은 을을 대신하여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그지? 둘 다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을과 달리 갑은 자 여기가 을이고 여기가 갑입니다. 자, 을과 달리 갑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 둘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갑도 부당해고를 당했고 을도 부당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 별도로 제공할 수 있고요. 아니죠. 갑은 아닙니다. 근로삼권을 침해한 행위는 B예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건 오로지 을만 그렇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1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19번 한번 보죠. 자, 19번은 뭐 이게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갑은 을이 소유한, 그러니까 얘가 점유자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얘가 점유자고 얘가 소유자인데, 이거 건물이에요. 건물에 대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건물의 외벽 일부가 떨어져서 식당 직원, 자,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고, 자, 식당 직원 병이 있는데, 병, 그러니까 뭐 직원, 그러니까 사용자, 노동자 이렇게 되겠죠. 자동차가 파손됐대요. 건물이 병에게 피해를 입혔네요.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갑은 건물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고, 건물 소유자인 을에게, 자기는 건물 소유자인 을에게 수시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렸다. 자기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이 건물의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 감독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은 갑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확정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갑이 실제로 이 건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음이 인정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면책되었네요. 그죠? 면책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면 결국 이 건물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예 쓸데없는 이야기고, 갑에게 과실이 있으나 고의가 없다고 봤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응? 그러니까 이 건물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요. 이제.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넌 소홀히 하지 않았구나, 넌 면책해줄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다 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면책시켜 준 거예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을은 소유자네요. 소유자. 병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갑이 첫 번째로 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데 면책됐어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실이 없다라고 보았다고요. 이제 과실이 없다고. 자, 그러기 때문에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그치? 우리 이거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 책임이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또한 갑은 관리 감독에 소홀히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면책되었기 때문에 책임은 얘만 집니다. 공동불법 책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너무. 자, 다음 20번. 얘가 약간 사회문화식으로 조금 나왔죠. 사회문화식으로 약간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질문을 먼저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이제 A는 대법원장 임명권을 갖는가? 그러니까 A는 대통령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B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갖는가? 자,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은 국무총리가 가지죠. 그러니까 B는 국무총리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 D는 국정감사권을 갖는가? 그러니까 D는 국회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C와 달리 B는 행정부에 속하는가? 그러니까 B. 자, B는 행정부에 속하는가라고 했을 때 B는 그러니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C는 국회 또는 헌재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얘가 2점, 점수를 봐야죠, 이제. 2점이고 3점이에요. 자, 그 와중에 지금 갑과 을의 답변이 똑같은 게 두 개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답변이 완전 정반대네요. 그치? 자, 그러면 2점, 자, 이 답변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두 개가 똑같이 같이 맞아야
2점, 3점이 나올 수가 있겠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일단 얘가 틀렸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얘가 틀렸으면은, 얘가 둘 다 틀리면은 얘가 3점이 나오면 얘는 빵점이 나와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이 같은 얘가 2점. 똑같이 점수 둘 다 맞아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A가 뭐라는 거야? A는 대통령이란 소리죠. A가 대통령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나머지를 한번 끼워 맞춰 보자고요. 자, 그럼 보면 A가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러면 B는 행정부에 속하는가? B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인가? 이렇게 물은 건데, 자, 그러면 일단 A가 대통령이니까 B는 국무총리인가?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그죠? B는 국무총리인가?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질문이 똑같아요, 지금. B는 국무총리인가? B는 국무총리인가?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둘 다 맞아야 되겠죠? 얘가 3점이 나오려면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틀려봐. 그럼 얘는 최대 2점밖에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답변을 했으니까 3점이 나오려면 둘 다 맞아야 된다. 그리고 얘가 틀렸다는 소리죠. 그럼 얘는 이거 틀리고 이거 맞았다는 소리지. 그지? 자, 그러면 B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는 국회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니까 D는 뭐야? D는 헌재가 되는 것이고 C는 국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수 판단해보면 1점이네요. 1점입니다. C는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죠. 너무 쉬웠어요. 이게 너무 쉬웠어. 자,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거는 국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C와 달리 B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가진다. 달리가 틀렸죠? A는 탄핵소추권. 아니죠. C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D가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이렇게 해주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어요. 지금 어떠셨나요? 너무 쉽지 않았나요, 지금?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풀이를 하긴 했네요. 결국에는 풀이가 1시간 정도 갔어요. 왜냐면은 그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너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점수 높다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기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 전이기 때문에, 수능 직전이기 때문에 나 점수 잘 맞았네, 나 정법은 이제 완벽하네, 이러시면 안 돼요.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죠? 자, 일단 이 문제도 너무 쉽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 문제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죠? 그지? 자, 그러니까 킬러 문제로 나와야 될 문제들이 전부 다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는 변별력을 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분명히 이것보다는 훨씬 어렵게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된다. 여기에 점수 높다고 해서 기분 좋아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능이 망할 거예요. 그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일단은 기분 좋음은 오늘까지만 느끼시고,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탐독하시면서 정법에 대한 사고의 틀을 넓혀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그러면 수능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정치와 법 해설을 같이 하게 된 김용주 강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